네, 반갑습니다. 자리를 메워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환경영화제 심사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이 보신 영화의 감독님이시기도 한 여러분이 베풀고 싶어 하시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대략 1시간 정도 제가 걸쳐서 감독님과 특히 이제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셨을 텐데 이 영화를 포함해서 오기가미 나오고 감독님께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직접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면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실 시간이 뒤에 30분 붙어 있습니다. 앞에 한 시간은 네이버에서 브이라이브를 지금 중계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앞에 한 시간만 중계하고 Q&A 시간은 저희만 따로 갖는 그런 시간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많이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오실 감독님이 어떤 분이 역당하실까 생각해보면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님 같은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감독님의 그동안의 영화들 자체가 환경영화제에 최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영화제에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영화제에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막 오늘부터 개막식을 하시고 심사 과정에 들어가실 텐데 어떤 마음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の審査員初めてなんですけど、普段あんまりずっとやっぱりフィクション映画を作ってきて、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ってそんなにあんまり関わりがなかったので、本当にドキュメンタリーに対して何も知識がないです。でもその分とてもなんでしょう、ピュアな心で映画が見れるかなと思ってます。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심사위원이 된 거는 처음인데요. 보통은 픽션 영화를 찍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랑은 별로 이제 관계 없는 그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관련된 지식은 전혀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이전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때 초청받아서 오신 적이 있고요. 또 이제 환경영화제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 가장 최근의 영화가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신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일 때 감독 영화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감독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 마스터 클래스용 영화로 이 영화를 고른 게 감독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어떤 마음 같은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 이 영화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른 많은 또 좋은 작품들이 있을 텐데 가장 최근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화 세계 속에서 굉장히 어떤 흐름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 작품을 상영하시게 된 거에 대한 감독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カモメ食堂という映画を作ったのがもう12年ぐらい前なんですね。でその後メガネという映画を作って、それからずっとこの12年10年以上ずっとなんかカモメ食堂の監督ってもううるさいぐらい言われて、癒し系ってもう本当に嫌になるぐらい言われて、なので今回はお客さんたち見てくださる人たちをもう絶対に癒してやらないっていうつもりで作りました。 제가 이제 카모메 식당을 만든 지 12년이 됐는데요. 카모메 식당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안경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벌써 한 12년,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카모메 식당 감독이라고 굉장히 질릴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힐링 영화라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뭐 관객들을 힐링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좀 힐링이 되는데.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 네이버 브이라이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고 이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도 감독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하실 거고요. 저는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행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계속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스터 클래스는 여러분이 지금 막 보셨던 감독님의 가장 최근작이자 또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독님 영화 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작이기도 하고 영화가 참 좋기도 하고 또 오늘 상영했기도 해서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영화를 이제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영화가 굉장히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서 미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어떤 기본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혹은 어떤 힌트를 얻으신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はい、この学前に、3本か4本ぐらい書いた脚本が全部ダメに映画になんなくて、でもその3本4本に必ずそのセクシュアルマイノリティ、ゲイの男の子とか、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女の子とかが出てきてて、どこかでやっぱりこのセクシュアルマイノリティの人のことを意識してるんだなってどこかで思っていて、であるでそこまで。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한 3-4편 정도 이제 각본을 쓰다가 영화로는 못 만들고 엎어진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썼던 각본들에도 꼭 나왔던 게 이제 섹슈얼 마이너리티인 분들, 게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 각본 속에 등장을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それで私が1994年から6年間アメリカにいて映画の勉強をしてたんですけど、フィルムスクールに入っていて、でそこでたくさんゲイのお友達とかたくさんゲイのお友達がたくさんいて、で大家さんが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女性だったりして、すごくこう親近感がとてもあって、でそれで日本に帰ると途端にゲイのお友達が周りにいない。でまた2012年にアメリカに1年行く機会があって、そうするとまたゲイのお友達がたくさん周りにいて、でその後また日本に帰るとまたゲイのお友達が途端にいなくなるって、とてもやっぱりそれが不思議というか、やっぱり日本はまだまだ、韓国もそうかもしれないけれど、まだまだトランス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ルマイノリティの人たちが、カミングアウトしづらい環境にあるんだなっていうのは意識しておりました。 제가 1994년부터 6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영화학교를 다녔는데 주변에 게이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집주인도 트랜스젠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게이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친근감이 있었는데요. 그러고서 다시 일본에 돌아왔을 때는 갑자기 이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2012년에 제가 1년 정도 또 다시 미국에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또 다시 주변에 뭐 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또 일본에 돌아가니까 갑자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경험하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역시 일본, 뭐 한국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아직 이런 섹슈얼 마이너리티 분들이 좀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관한 이제 흥미진진한 뒷얘기들을 저도 이제 몇 가지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링코 어머니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정말 생생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신문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사진과 기사를 보고 직접 만나셔서 거기서 이제 얻어내신 이야기가 이 영화의 기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렇게 그 중학생인 아이에게 그 인공 가슴을 이렇게 선물하는 그 에피소드가 실제로 그분이 겪으신 이야기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영화 속에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その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映画というと大抵こうその自分のセクシュアリティとかアイデンティティに悩むっていう
ネガティブな映画が多分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私はそのお母さんに会って、そのお母さんはとてもポジティブな人だったので、ポジティブな映画にしようと思いました。 이제 트랜스젠더를 영화의 소재로 삼으면 그 주인공이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좀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화에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なんかやっぱりその彼女の記事をなんだろうな、その大体やっぱり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人に対してどんな苦労がありましたかとか、どんな辛い思いをしましたかみたいなことをその本人にもそのお母さんにもそういう質問が多い中で、いや別にそんななんか嫌な思いはしていないっていうのを彼女たちは言っていて、というのはそのたくましいお母さんが理解のあるお母さんがいたからだ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うことを、ネガティブじゃなくてポジティブにちゃんと受け入れたものになっていったからすごく喜んでくれました。 이제 그 어머니의 기사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트랜스젠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힘든 경험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본인이라든지 그 어머니한테 많이 하기 마련인데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두 분 다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어머님이 이해심도 깊으시고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거티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 영화들을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약간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작품 세계가 이렇게 어떤 변모점 같은 것이 굉장히 보여서 흥미롭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의 이전 영화들은 이제 감히 뭐 제가 느끼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스토리 자체나 사건보다는 그 영화 속에 담겨 있는 리듬이나 공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카모메 식당이나 안경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이겠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스토리라인도 명확하게 뚜렷하고 무엇보다도 영화 속에 이제 사회에 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담겨 있고 그것이 영화 속에 굉장히 멋지게 또 감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영화 속의 이야기를 담는 방식 자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なんかアメリカで勉強した時にやっぱすごくストーリーを主人公がこう、葛藤を持って目標に向かって進んでいくっていう教えられ方をすごく叩き込まれて、刃物食堂を作る前はそれに対する反抗があって、そういう映画の作り方をし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すごく思っていた時期だったと思います。で今回もう一度振り返ってみてやっぱりストーリーがあってこう物語が進んでいくっていう描き方もまた挑戦してみたいってちょっと大人になったのかなと思って、あとその社会性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年を取ってきてただただぼーっと生きているだけではなく新聞で目に留まったそういう問題に対してこう自分が、どう思うのかっていうのをちゃんとこう映画に取り入れていこうっていう気持ちが年を取ってきたから出てきたのかなと思います。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어떤 스토리 안에서 주인공이 갈등 상황을 받고 그걸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거는 좀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또 이제 그런 식의 뭐 이야기 진행 방식에 대한 약간 저항감, 그런 반항심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서 카모메 식당을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전개하지 않아도 되겠다,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그때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제대로 있고 이야기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에
영화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조금 어른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된 거는 역시 그것도 나이를 좀 먹게 되니까 신문에서 본 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걸 영화 속에 좀 녹여서 어떻게 표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감독님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러시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이제 힐링 시네마가 누가 저한테 힐링 시네마가 뭐야라고 물으면 오기관이 나오고 감독님 영화를 보면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힐링 시네마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거론됐던 게 감독님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것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영화를 도모라는 여주인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 영화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보면 이 기존의 작품들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몸에 비유한다면 힐링 시네마는 몸이 이미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을 고친다거나 그것을 빼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성장 영화라는 것은 정반대로 바깥에 있는 뭔가를 배우거나 습득해서 몸 안에 넣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혹은 세상을 보는 정반대의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전에 힐링 시네마로 대표되는 그런 영화들 많이 너무 좋은 영화들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다가 전혀 다른 지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 성경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독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でもすごい初めて言われました。そういうなんかことを全然違ったアプローチを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すごく面白い見方を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すごく一つ大きく変わったのは、私が、2012年に双子の女の子を出産しまして、やっぱり自分が母親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すごく大きく映画、それまでの映画とこれからの映画とやっぱり絶対的に何か違うものが自然に出てきちゃってるのかなと思います。 한 가지 가장 큰 거는요, 큰 변화는 제가 2012년에 쌍둥이 여자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된 게 가장 큰 변화의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 엄마가 되기 전까지 만든 영화랑 그 이후에 만든 영화가 굉장히 전혀 다른 이렇게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명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처럼도 보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텐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성을 다룬 영화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어머니가 적어도 4사람은 등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링코의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카이의 어머니가 있고 토모의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링코 자신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4명의 어머니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거나 혹은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방치하거나 교육하거나 혹은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감독님께서 지금 쌍둥이 아이 출산하신 경험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모성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고 싶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게 됩니다. 私はその出産して映画を作ってるより子育てしてるのがずっと難しいし大変だなっていうのをとても理解しました。 저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요,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육아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それでやっぱりこう映画は作って仕事があるのでなんでしょう、本当に毎日ご飯を作んなきゃいけないのとか毎日洗濯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か日常を過ごすのがとても面倒くさくて大変でだからともちゃんのお母さんが彼女のことをこう捨てちゃう気持ちっていうのは全然全く私やらないけれどわからないではな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ります。一方でなんか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リンコさんのお母さんみたいに、彼女自身をしっかり愛して彼女がどういう、セクシャリティであろうとしっかり愛するっていうことも自分もしていきたいと母としてしたいなと思ったり、だからそういうやっぱりお母さん像みたいなのはっ
でカイ君のお母さんも一方で自分の息子を愛するためにああいうことをしてしまうっていうなんかみんなお母さん愛する子供のためにやっていることだったりす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自分が母親になって感じていることをちょっとずつこう入れてたのかなと思います。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건 뭐 일이니까 하겠는데 이제 매일 일상적으로 뭐 밥을 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일상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요. 그 토모의 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버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 거를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트랜스젠더인 링코상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 아이 자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어떤 성 정체성을 갖고 있든 간에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이제 엄마로서 이렇게 갖고 그런 링코상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도 생겨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상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 군의 엄마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도 분명히 자신의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요. 모든 엄마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를 이제 저 스스로가 엄마가 되면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작품이었던 사실 이제 감독 영화를 볼 때마다 이번 영화에는 또 무슨 먹방을 만드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독이 영화 속에서는 항상 어떤 그 전통적인 특별하지도 않은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일본의 음식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이번 영화에는 이제 닭고기 나베가 나오고 또 고양이 주먹밥도 나오게 되는데 주인공이 아까워서 못 먹는 심정들 같은 게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님께서 항상 이렇게 영화 속의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소울푸드 같은 느낌으로 더군다나 이제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얽혀진 어떤 부분에서 주인공의 정신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항상 등장시켜 주시고 계신데요. 이 영화의 음식들에 대해서 감독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でも私の母もすごい一生懸命ご飯を作ってくれた人で、今自分がこう母親になって私お料理全然好きじゃ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双子に一生懸命ご飯を作ってやっぱり日本のお弁当文化ってすごく大変で子供がお弁当持ってかなきゃいけない日っていうのはすごくもう前の日2日3日前からちゃんと準備して何を作って何を入れてあげてっていうのをすごい考えるそれぐらいなんかこう子供たちはその弁当で競争してるようななんだろうそういうところがあるからすごく一生懸命作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すごいプレッシャーもあるんですけどなんだろうなんかでもなんかやっぱりご飯を韓国の方とかも同じだと思うけどすごくご飯を大切にしている私たちってなんだろう日常をしっかり生きていくっていうこととつながっ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 저희 엄마도 굉장히 열심히 요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저는 요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쌍둥이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굉장히 도시락 문화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도시락을 굉장히 귀엽고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도시락을 싸야 할 일이 생기면 한 2, 3일 전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재료는 뭐 하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밥이라는 게 한국도 좀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제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밥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V라이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6시 이전에 이 영화가 시작을 해서 아직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짧았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너무 그것이 영화를 잘 단순히 그냥 소품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었어요. 카모의 식당 같은 걸 보면 누구나 다 오니기리랑 아니면 시나몬 롤 같은 음식들 떠올리게 됩니다. 토일렛을 보고 나면 겨자를 떠올리게 되고 안경을 보고 나면 팥빙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또 이런 음식들이죠.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이 음식들 중에서
とんかつ食べたいですね。あ、この映画で、この映画。 감독님 네, 네.今とんかつ食べたい。 지금은 돈가스 먹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돈가스? 그러니까 가모메 식당의 돈가스에 카모메 식당에 나온 돈가스. 네, 네. 거기도 나오죠. 네. 아, 그냥 상상만 해도 좀 마음이 심해집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사실 이제 뜨개질하는 그 뜨개하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저렇게 딱 맞는 점을 골라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뜨개질이라는 행위가 갖고 있는 이게 사실 육체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뜨개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주는 굉장한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감독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이런 뜨개에 관해서도 보셨던 어떤 사진에서 모티브를 가져오셨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서 여쭤보게 됩니다. なんかノルウェーの、ゲイカップルでアルネ&カルロスっていうゲイカップルがいて、で彼らはその編み物作家、編み物アーティストなんですね。でその2人がこう2人並んで座ってこうチクチク編んでる写真を見てすごい素敵で可愛くてそれにすごいインスパイアされて今回編み物を出そ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よくこれで編み物が日常的に監督はするんですかっていう質問が出るんですけど私自身は全くありません。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영감을 받은 사진이요. 그 노르웨이의 게이 커플인 아르네 앤 카를로스라는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뜨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뜨개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그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뜨개질을 소재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감독님도 보통 뜨개질 많이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영화에서 참 좋았던 게 뜨개질과 관련해서 처음에 링코가 뜨개질에 관한 이야기를 왜 뜨개질을 하는지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아 결국은 안으로 사귀고 희생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야기 뜨개 모티브 자체가 바뀌게 되고 뜨개질을 도모한테 가르쳐주고 도모는 또다시 남자인 마키로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이제 세 사람이 계속 뜨개질하는 장면이 벤치에서 펼쳐지고 해변에서 펼쳐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확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쪽의 것이 그냥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 입장에서 희생을 하고 감내하는 것을처럼 느껴졌다면 뒷부분으로 가면 결국은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뜨개질을 통해서 일종의 작은 변화와 변혁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서로가 배우고 있고 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뜨개질의 모티브가 영화의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핵심적인 모티브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뜨개질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 大丈夫ですか？そのすごくよく解釈してくださって嬉しいです。でも主演の生田斗真君はとっても不器用な男で、最初こうやり始めた時に全然できなくて、本当に大丈夫だろうかってとっても不安になってしまったぐらい本当にできなくて、ずっと単純作業なんですけど全然下手くそで。作ってくるもの本当にもう見れないぐらい下手くそで、もう家の中で彼ももう一生懸命頑張って毎日自分の家で練習したみたいで、なんとか一応映画的には形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編み物のプロの先生に見てもらうとこの技術では、セーターとかは編めないだろうっておっしゃってました。 일단 잘 평론가님께서 해석을 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트랜스젠더인 주인공이 익사 토마라는 배우인데요. 그분이 정말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전혀 뜨개질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켜봤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도 너무 못해가지고 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만든 걸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못했었는데요.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 매일매일 연습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기 뜨개 전문가 선생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영화 이제 작업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를 아 이솜씨로는 스웨터 같은 거 절대 못 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예,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제 이쿠타 토마 씨가 이제 극중에 쓸 때는 뭐 그래도 여기 잘하시네라고 생각했다가 그 치매에 걸리신 토모의 할머니가 나와서 뜨기 시작한 걸 비교해서 바로 나오니까 아 이게 프로와 악마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의 어떤 균형도 굉장히 잘 맞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코의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다른 성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카이의 경우에는 이제 성지향 정체성이 지금 경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의 어머니랑 얽혀서 이렇게 멋지게 영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놀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이제 인공 가슴이 등장하고 인공 남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뜨개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익숙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만들면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면 108개의 인공 음경을 써서 불을 태우는 행위 자체가 남세스럽다거나 영화에 굉장히 이물감이 있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108개의 남근을 만들어서 떠서 세 사람이 그것을 불을 태워서 어떤 하나의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그런 아이디어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또 영화학을 이렇게 되신 건가요? エリコさんが一体何を編み物が好きな人っていう設定にしたんですけど、彼女が一体何を編むんだろうっていうのをすごく考えて、本当に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で毎日6時間とか7時間とか粘って、もう1週間2週間頑張って粘って、でやっと本当に乾いた雑巾を絞るかのように、あ、チンコ編んでんだってこうひらめいたんですけど、でまああれをこう燃やすっていう発想はその実際に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方手術してしまってそれをこうカットしてしまった人って一体それどうしてんだろうなって思って何人かに聞いたんですけど大抵大切に持っているって聞いたんですがでもやっぱり今まで自分についてたものを切り落とすっていうのはどんな気持ちなんだろうってなんかそれを考えた時にやっぱり供養っていうことが浮かんでこういうストーリーになりました。 이제 인코상이 뜨개질을 한다는 설정은 해놨는데 과연 뭘 뜬다고 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카페처럼 그런 가벼운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한 6, 7시간 정도 죽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 끝에 막 거의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그렇게 고민한 끝에 생각이 든 게 남자 성기를 뜨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태우는 거 관련해가지고는 트랜스젠더 분들한테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자기 원래 몸에 있던 그 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그걸 소중하게 보관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몸에 이렇게 붙어있던 거를 잘라내버리는 그 기분은 어떨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기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이제 뭐 공양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가게 됐습니다. 감독님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어떤 장면들을 보면 감독님 개인적인 추억이나 뭐 아니면 취재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사실은 종이컵 가지고 이 벽장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달아본 그 아이랑 종이 전화로 이제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사실은 리코는 세 가지 아픔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손이 너무 크다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고백하고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이한테는 하지 않게 되는데 아이가 이어서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녀의 그 세 번째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이죠. 그건 어제 엄마가 왔었어 라는 말인데 나는 이제 새롭게 도모라는 아이의 아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못 되는 상황 속에서의 컴플렉스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아이가 건드리게 되니까 당장 털실을 사러 가게 되죠. 그러니까 털실을 사서 다시 또 그것을 감내하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갖고 있는 함의도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어떤 아이들이 하는 어떤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만들 것 같은 그런 종이컵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군다나 벽장 속에 보이지도 않는 아이랑 바깥에 있는 그렇게 대화를 짜거나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요양원에서 할머니 앞에서 그 노마의 엄마가 불러주는 전래 동요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이컵 전화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은 감독님 어떤 개인적인 추억하고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취재의 결과인가요?もうそれは全然取材ではなくて、やっぱりこうなんだろう、自分から出てきたアイデアだ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あの歌自体は自分の子供が保育園で習ってきて歌ってた歌を使わせてもらいました。 부전 동요 관련해서는요, 일단 뭐 취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그 동요는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워서 불렀던 동요입니다. 한국어なんだろう、やっぱり自分なんでしょうかね。はい。そう最後に私紙コップで遊んだの、紙コップの電話で遊んだのって大学生の時で、友達と内緒話をしたんですけど、その思い出があったのかな。 예, 그 종이컵 전화기로 얘기하고 놀았던 거는요. 그 제가 대학교 때 친구랑 뭐 비밀 얘기하고 막 이랬던 기억에서 네, 했습니다. 子供っぽい遊び、はい。 좀 어린애 같은 그런 장난을. 멋있어서. 네, 수고해. 네, 알고 있는 이모는 사실은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엔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이 스토리를 너무 푹 빠져서 보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바라는 쪽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서 이제 가장 그 인상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엄마가 와서 당연히 내 생모로서의 권한을 찾겠다 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 네 사람이 서 있는 일단 위치부터 시작해서 링콘은 그 상황에서 가장 멀리 창가에서 떨어져서 원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냥 엄마한테 좀 엄마 미안하지만 나 여기 남을래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남게 되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 리코나 엄마에 대해서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선택인 것으로 저한테 보이는데 감독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왜 동호로 하여금 이런 결말을 내도록 하셨나요? このエンディングはアメリカ人にはすごく評判が悪くてですね、やっぱりハッピーエンディングじゃないと許せないっていうアメリカ人はとても多いんですけど、なんで私がこの最後のラストの選択をしたかというと、私自身この映画作っていて1ヶ月全く家に帰れ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りして、もうさぞかし子供に嫌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もうお母さん大嫌い、ママ大嫌いって言われるかなと思ったら、1ヶ月後に撮影を終えて帰ってきたら、もうやっと帰ってきたって言ってなんかこうなんでしょう、なんかこう抱きつかれる。だからこんなに1ヶ月もほっぽっておいても子供ってまだそれでも私のことをこんなに愛してくれるんだって思って、どれだけダメなお母さんでもやっぱり自分のお母さんって好きな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でこの最後の選択をしました。 이 엔딩을 보고 미국 분들은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약간 안 좋은 평이 있었는데 이게 역시 해피엔딩이 아니면 좀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엔딩을 하게 됐냐면 제가 영화를 이제 만드느라고 한 달 정도 전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달 후에 딱 집에 돌아가니까 애들이 드디어 엄마 왔다고 하면서 막 껴안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는데 방치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아무리 좀 잘 못하는 엄마더라도 아이들은 엄마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제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감독님의 일반적인 부분들 또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영화들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 가장 느껴지는 것은 영화가 제 체험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왜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하거나 어떤 장소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감독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회상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느리고 느슨하고 작은 어떤 그러면서 평화로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작은 공동체에 대한 이성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영화조차도 영화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그 외삼촌이 너무 적나라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감독님 영화에서 반복되는 이런 작고 느슨하고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감독님이 영화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만드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사회의 이상적인 부분이신가요? でも実際私は本当に毎日イライラしていてもう東京で住んでるとすごいストレスも多いしフラストレーションもあるしなんか寝言でいつも寝ていていつもうなされてあいつ死んじゃえあいつ死んじゃえってなんか言ってるみたいなんですよね。それぐらいなんかこうストレスの溜まった日常を生きているんですが、やっぱりでもだからこそそういう憧れが強いのかなと思います。こういう映画の中みたいにメガネみたいな場所で島みたいなところでとか例えばフィンランドとかって過ごせたらなってやっぱり憧れがあります。 실제로 제 일상은 굉장히 늘 초조하고 그 도쿄의 복잡한 그 대도심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잠꼬대로 그 자식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잠꼬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그 자식은 누군가요?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그렇게 그런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슬로 라이프 그런 걸 동경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영화 안경에 나오는 그런 섬이라든지 아니면 핀란드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동경 그런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에 관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감독 영화는 이제 공간들이 탁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이제 도쿄라서 그런 느낌이 좀 적은데 뭐 강범의 식당 하면 헬싱키의 어떤 풍경들이 떠오르고 안경하면 그 섬이 떠오르고 요시마 유발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은 영화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 영화들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간들을 어떻게 구십니까?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찾으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건지. カモメ食堂とメガネはやっぱり空間というか、そのロケ場がもう先に決まっていて、先に脚本を書く前にそこに訪れて雰囲気を感じ取ってそれから脚本にしてます。 카모메 식당하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요 로케이션을 먼저 정하고요 그 로케이션에 가서 이제 분위기를 느낀 다음에 각본을 썼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러면 이 공간성이 조금 덜 중요하게 느끼셨던 건가요? 도쿄이기 때문에? そうですね。今回はストーリーが先に 이번에는 스토리가 먼저. 바로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기나 그런 리듬과 사건이 대비가 되는 영화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독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감독님이 연기관에 관한 부분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리코 역을 맡았던 리코타 토미 씨께서 인터뷰한 짧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감독님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감독으로서의 관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연기를 한 번 하면 이게 옳다, 틀렸다, 또는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아하신다.
그게 배우 입장에서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신 걸 이끌어내실 때 명확하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다라는 방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타입이신 건가요? 今まではカモメ食堂とメガネの時は自分より年上のベテランの女優さんと一緒に仕事をすることが多くて、すごいもう自分が望む以上のお芝居をこう与えられたんです。で与えられて何もこう違うっていうことが隙がなかった、違うっていう暇がなかった、なんだろう、チャンスがなかった、言わなくてよかった、違うって言わないでよ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気づいたら年を取っていて、見たら自分より年下の俳優さんばっかりで、今回とかスタッフもみんな年下ばっかりで、いつの間にか偉くなっていて、なのでこれ違う時は違うって言っていいんだなっていうのをこうに気づいて、今回はすごくはっきり言ってました。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그 카모메 식당이라든지 안경 때는 굉장히 저보다 연장자이신 그 베테랑 여배우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할 뭐 틈이랄까 기회랄까 이런 게 없었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어느새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다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장자가 돼가지고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좀 아닌 것 같다고 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知らないも多くなるわけですね。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멋있으셨습니다. 네. 네. 이부타 토마 씨가 말했던 그런 그 연기를 이끌어내신 방식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의 경우에 쓰니 그런 말씀이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 요시노 이발관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연기를 배우들을 대할 때 감독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배우들을 대해 주시는 건가요? 현장에서. 子供はもうアニマルと同じだと思ってるので言ってもよくわかんないと思ったので、どうしたの、本当になんか野生の動物のように扱ってました。 일단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애들은 뭐 그냥 동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야생 동물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했어요. もう初めての映画で何をやってるのか自分でよく分かってなかったし、もう何でしょう、もう大人の俳優さんに対しては結構もう任せっきりにしちゃったところがあって、それとても反省してます。 근데 이제 그 어른 배우들한테는요, 좀 제가 첫 작품이기도 해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잘 의식도 이렇게 잘 못했고 해가지고 그냥 배우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찍으면서 좀 반성도 했고요. 예. 요시노 이발관에는 또 감독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아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역들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6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일본으로 돌아오셔서 요시노 이발관을 이후에 이제 이런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요시노 이발관을 만들 때 본인이 그때까지 공부를 하거나 미리 이제 감독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염두에 뒀던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첫 영화를 마치고 나니까 뭐가 가장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예비 감독이었을 때 아니면 직접 감독이 돼서 영화를 다 촬영을 끝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やっぱり監督が一番リーダーで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自分年上のスタッフさんであってもみんなこう私の意見を当たり前だけど、監督これでいいですか、監督これでいいんですかっていうことをいちいち聞かれる。なんかそれが何でしょう、私リーダーシップとかがなくて、今までこうクラス委員とかもやったことがない人間だったので、こんな私がそんなリーダーになってどうしましょうっていう不安で
しょうがなかったです。最初の映画は。 네, 역시 이제 감독은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아무리 연장자인 스텝이 있다고 해도 당연한 거지만 감독인 저한테 감독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원래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반장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 없는 내가 리더 역할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서 첫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편을 끝나고 나니까 아 이걸 내가 미리 안 왔으면 상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적었을 텐데 이럴 때 느꼈던 것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비 영화인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1本目にバーバーの時とかもう次の映画もなんですけどカット割りをしてなかったんですよね私でカモメ食堂からカット割りし始めて今ずっとカット割りしてるんですけど事前に撮影が始まる前にでそれが現場で、その通りに撮らなくてもいいんだけども自分でやっぱり準備しておくっていうことは当たり前だけど大事だなっていうのに気づきました最近。 유신호 이발관하고 그 다음 이제 화목내 식당 사이에 이제 또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두 개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사전에 컷을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생각을 안 해놨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는데요. 물론 그 준비한 대로 찍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미리 해놨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두 작품 스토리보드를 안 만드셨다는 뜻인가요? 絵コンテは今もないです。ただその自分の中だけでなんで絵コンテというかショットリストみたいなこと。 네. 지금도 스토리보드는 안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숏 리스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세 번째 작품인 카모메 식당이 여러분들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렇게 카모메 식당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でもこのカモメ食堂の脚本を書き終わった時にこれがヒットしちゃうなって自分でも思ったんですよ。 근데 카모메 식당 제가 각본을 다 썼을 때요. 아 이거는 분명히 인기를 얻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다 썼으면 이렇게 하는군요. でも今回のこのクロス彼らが本気で会う時はもう作り終えた時にこれはやばい本当にいいもの作っちゃったと思って絶対ヒットすると思ったら日本人は全然お客さんが入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それは時にすごいヒットすると思ったらお客さんが入って。 네, 이번 이 영화도요. 제가 다 찍고 나서 아, 이 영화는 분명히 성공할 거다, 인기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관객이 안 들어서 좀 실망했습니다. 네, 제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두 편이 사실 카모메 식당하고 이 영화인데 다 감독님께서 자신감 넘치게 만드신 작품이 아니셨나 이렇게 또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근데 카모메 식당을 이제 음식도 음식이고 영화 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본 게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그 대사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식당 주인이 하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다른 직업을 얻었을 때 정말 하기 싫은 일은 감독님한테는 어떤 일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네. 영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어떤 일인가요? それでも私の夫は普通のサラリーマンなんですけど毎朝決まった時間に会社にいてて本当に偉いな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それは自分にはできないと思ってます。 저희 남편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싶고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리면 영화에도 감독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일부터 배우들 만나는 일, 현장 촬영하는 일, 나중에 편집하는 일 등등 일까지 영화 일을 너무 사랑하시겠습니다만 영화의 전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監督 제가 항상 영화 평을 안 쓰면 영화 평을 진짜 좋은 줄로 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음 질문을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인한답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제가 다 두어 질문만 하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노 이발관을 만드셨을 때만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하셨을 텐데 요시노 이발관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순간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감독으로서 지금까지 버텨오실 수 있었던 내가 진짜 어떤 원동력이 있다 혹은 무슨 원천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어떤 건가요? はい、私は本当にいつもネガティブな気持ちが私にパワーを与えていて、最初のバーバーヨシの時はボーイフレンドに振られてしまって、でそのボーイフレンドがやっぱり映画監督になりたい人だったので、この男よりも先に映画監督になるっていう気持ちでバーバーヨシノを作りました。まずじゃあそこまで。 네,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기분에서 파워를 얻는 사람인데요. 그 요시노 이발관 만들 때도 제가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보다 먼저 영화를 만들 영화 감독이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요시노 이발관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만드신 건가요? 남자친구보다? 네,もちろん。 그 남자친구 지금 감독 생활 안 하시는 건가요? 実は監督なんだけど、全然面白くなさそうな映画を作ってるから一本も見たことない。 네, 감독이긴 한데요. 전혀 재미없어 보이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독으로서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군요. 네. 사실 감독님께서 지금 본인의 영화 세계를 너무 잘 추격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갈수록 더 점점 재밌게 해주셔서 저는 사실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께 이제 질문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향후에 어떤 작품, 더군다나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님은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있어서 과연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계획 중인 다음 차기작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実は去年の6月に撮影予定だったのがクソプロデューサーとうんこ制作会社がちょっと対立してしまって流れてしまった作品があって、やっぱそれがとても悔しくてで、今度、またこの10月に多分それが撮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は、やっぱり、私が年を取ってきてやっぱり社会的な問題に注目してきて、やっぱり日本の格差社会とか貧困とかあと孤独死とかそういうのをテーマにした映画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そんな深刻なものではなくてたくさんユーモアを入れて面白いものを作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사실은요, 작년 6월쯤에 촬영을 계획하고 있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제가 망할 영화사를 만나서 그 작업이 엎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제작비가 모이면 10월쯤에 촬영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 다음 작품으로는 격차가 있는 이런 사회, 양극화 사회라든지 아니면 빈곤, 고독사 이런 거를 테마로 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한 그런 내용의 영화는 아니고요. 유머도 많이 이렇게 곁들여서 재밌는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환경영화제는 5월 29일 수요일까지 서울극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브이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유익합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브이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초 더 있어야 되나요? 괜찮아요? 네, 뭐 라이브 끝났다고 하고요. 이 행사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저희 행사이지 브이라이브는 아니고요. 그냥 한두 마디 섞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영화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떠나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줄 가슴을 만들고 난 후에 창밖으로 나갔을 때 그 잉어 깃발이 흔들리는 걸 주인공이 그러니까 링코가 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잉어 깃발이 남자아이의 이제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걸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면을 특히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季節が変わって桜の季節から5月になると日本ではそういう鯉のぼりが出るんですけど男の子のお祝いするものなんだけれどもあれはお父さん鯉とお母さん鯉と子供の鯉みたいななっ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鯉も家族になってその家族を見るっていうことにしました。 그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는데요. 그 잉어를 이렇게 장식해서 아이의 건강을 비는 그거는 이제 5월에 있는 행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잉어가 제일 위에는 아빠 잉어, 엄마 잉어, 아이 잉어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로도 그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연한 계기로 몇 년 전에 헬싱키에 직접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카모메 식당 그 촬영지는 못 가고 그 햇빛을 쬐던 그 카페를 갔는데 이 영화 질문 아니죠. 카모메 식당에서 제일 좋아했었던 장면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どのシーンですか。やっぱりさっき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やりたくないことはし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今もそう思っていて、どんだけやっぱりギャランティーが良くても自分が全然面白くないなと思ったオファーは受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決めていて、だからどんどん仕事が減っちゃって困っちゃってもいるんですけど。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장면을 제일 좀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재미없게 느껴지는 일은 좀 그런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그쪽으로 남겨드릴게요. 네. 네, 부담이 나왔고 감독님 영화는 그냥 영화만 보기 시작해도 감독님 영화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항상 좋은데요. 또 특히나 같은 배우분들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도 묘미인 것 같은데 모타이 와사코 님하고 코바야시 사토미 배우님을 여러 번 등장시켜 주셨잖아요. 특히 사토미 배우님하고는 감독님하고 이미지가 안경에 특히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이나 영화의 리듬도 지금 감독님의 실제 모습하고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배우를 선정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같은 영화 작업을 같은 배우와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でも小林聡美さんとはすごく一つ大きな違いがあって、小林聡美さんは全然お酒を飲まないんですけど、私はものすっごいお酒大好きで、もうはい、そこはもったらしない人間なので、そこが全然似てないと。
그 고바야시 사토미상하고 저하고 닮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고바야시상은 전혀 술을 못 하시는데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それでどういう基準でなんか小林さんとか本谷さんとか片桐俳優さんは本当にちっちゃい時から特に小林聡美さんは小さい時から彼女は15歳ぐらいから仕事をしてたから私はちっちゃい時からテレビでとか映画で見ててすごい憧れがありました今でもすごい大好きな俳優さんです 시상이나 그 모다이 마사코상이나 많이 이제 제 영화에 나오셨는데요. 두 분 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란 배우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바야시상은 그분이 15살 때부터 연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동경해왔던 분들이어서 이렇게 많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私はその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監督っていう現場で監督するのが全然得意ではなくてそんな好きじゃないので役者さんに説明するのとかもすごく大変でなので絶対に上手い役者さんを選ぶようにしています他の映画で見てすごい上手いなって思った人に来てもらうようにしています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감독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잘 못하고 좋아하지가 않아서요. 어떤 배우한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도 배우가 알아서 잘 해주는 그런 배우를 좀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화를 보고 이 배우 좀 잘한다 싶으면 그런 배우를 캐스팅을 합니다.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맥주를 만든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는다라는 대사가 나왔는지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 영화에 나오는 이 모타이 마사코 씨를 볼 때마다 어떤 저런 표정과 저런 그 몸짓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배우가 아닐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모타이 마사코 씨가 이제 체조를 할 때는 영화마다 너무 웃긴데 안경에서도 그렇고 뭐 요시노 이발관에서도 체조를 하고 카모메 식당에서도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극중에서 인물들이 체조를 하는 그 굉장히 이상하면서 유머러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체조는 누가 고안을 하는 건가요? 안무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いやなんかそうです、海辺で体操するっていうアイデアはやっぱりなんかあの人たちその本谷さんとか小林さんが海辺でこう変な格好で体操してるっていうのをやってもらったらきっとすごく面白い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私のアイデアで振り付け自体はプロのダンサーに頼みました。 해변에서 그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상한 체조 하는 거를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는 제가 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동작을 할 건지는 정말 프로 댄서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까? 요시노 이발관이나 多分他の映画で体操してたり多分そのプロの人がやってると思います。 네, 전문 그것도 이제 안무가가 하시는 분이. 네,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모자 쓰신 분 하시고 그다음 그 앞에 계신 분 질문하세요. 네. 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성소수자 얘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영화도 성소수자 얘기가 주 테마이기도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성소수자분들이 이 영화를 혹시 보시고 감독님께 바라신 게 있다면 혹시 어떤 반응이셨는지 그리고 이런 소재를 다룰 때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このセクシャルマイノリティの人たちがこの映画を見て、本当にどうなんでしょう。すごく良かったって思ってくださった人は見た後に直接私に言いに来てくださった方たちも何人もいたし、すごい嫌だって思った人はなんかブログでこうやってこう嫌だって言って
嫌いだって書いてる人も発見しました。でも、この映画を作る前に自分のお友達のゲイのお友達であったりとか、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お友達とか知り合いに脚本を読んでもらって、彼らが傷つか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その注意はとても、注意して読んでもらって、傷つか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をちゃんとチェックはしました。 그 이제 성소수자분들이요, 이 영화를 보시고 몇 분은 저한테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아,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난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싫다, 막 그런 안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에 좀 적으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각본을 쓰고 나서 게이나 트랜스젠더 친구들한테 그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고 좀 혹시 상처받을 부분이 있을까 한번 좀 체크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쓰긴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앞에 계신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감독님 영화 엄청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토모의 성격이 너무 멋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저를 괴롭히면 되게 눈치를 보고 제가 원하는 말을 하나도 못했는데, 토모는 뭔가 세대를 뿌리는 식으로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실에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가 되어도 본인이 다른 학생들을 왕따시킨다던가 그런 당당한 성격이 되게 멋있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를 키우실 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지향점이 좀 담겨있는 그런 캐릭터인가 그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뭐 좋아하시는 예술 작품이나 자극을 받는 영화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네,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なんかやっぱり自分自身もちゃんとこう自分の意見を持っている人でありたいって常に思っていて、なんだろう、なんか反対意見が一人であっても自分がそう思ったらちゃんと手は反対の方に手を挙げたいっていつも思っています。私自身が憧れるというかそうなりたいと思っている、自分の意見をしっかり持っている子供を彼女に、やらせた、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今なんか日本でも政治的な問題でなんでしょう、こう意見が2つに分かれているような雰囲気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局面でも自分の意見をしっかりいつも持っていきたいなって思ってます。はい、好きな映画。私はフィンランド、ごめんなさい、はい。大好きなのはフィンランドのアキ・カウリスマキっていう監督大好きです。はい。なんかいつもスタイルがある。はい。でユーモアがあって大好きです。アキ・カウリスマキ、フィンランドの監督。あとは芸術家では草間彌生さんっていうアーティストが大好きです。日本の草間彌生。 먼저 첫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제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의견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 자신뿐이더라도 그거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제가 그 주인공 여자아이를 이렇게 그려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있고 이렇게 그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주제에 관련해서도 제 의견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감을 받은 그
뭐 좋아하는 작품, 아니 그 예술 작품 관련해서 이제 인물은요. 아까 핀란드 감독 아키카우리스 마키 감독을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술 작품, 일본 예술가신데요. 푸사마 야요이라는 분의 작품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키카우리스 마키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독특한 어떤 유머 코드,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것 같은 유머 코드가 있는데 감독 영화도 항상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카모메 식당도 사실은 핀란드에 헬싱키에서 찍었는데 핀란드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연결되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게 됐었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 네. 저기 저기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접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기 꿈이었어서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말로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서 감독님이 최근에 미라쿠마와 카오루상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각본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상송이도 계시니까 일단 다시 자녀분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를 만들 계획이나 아니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リラクマとカオルさんをもし見るチャンスがあったらぜひ見てほしいんですけど全然子供用のアニメになってないんですよ。 그 리라쿠마와 카오루상이라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넷플릭스에서요? 영화를 기회가 있으시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아이들용이 아닙니다. キャラクターが可愛いからまあ、子供も見ても大丈夫なんですけどそのいろんな感想をこうインターネットで載ってるのを見るとすごい可愛い癒されるって言ってこう喜んでくれる人が半分以上いる一方でこんな可愛いキャラクターリラクマっていう可愛らしいキャラクターを折り紙のブラックな世界に持っていくんじゃないっていう意見とかがあって賛否両論でした。 그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리라쿠마. 그러니까 애들용인가 이렇게 애들이 뭐 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제 후기 같은 거를 좀 보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서 뭐 좋다, 캐릭터 귀여워서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오기가미 감독의 그런 어두운 세계로 끌고 가지 말아달라 이런 좀 반대 의견도 있어서 상반 양론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넷플릭스로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해주실까 궁금합니다. 부담이 많으시는데 그 지금까지 뭐 힐링 영화를 많이 감독을 하시고 이번 영화 좀 소수자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아까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 앞으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고 힐링 영화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은 이번에 촬영 들어간다는 그 영화가 어떤 소수자의 이야기들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さっき言っていたようにちょっとこう貧困貧しい人たち貧しい人が、寄り添って住んでいるアパートのお話を今作ろうと思っていてあとはもう一本実は用意していてそれは奥さんが夫のことを殺したいと思っているっていう作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っていうのはGoogle で妻って検索すると夫から夫が妻って検索するとプレゼントとかなんか何でしょうなんかそういう何を送ったらいいかみたいなことが出てくるんだけれども、妻の方が夫って検索すると死ねとか殺したいとかそういうのすごい出てくるんですよ日本でこの韓国も同じかもしれないけれどなんかその妻が夫に対して思っている根深い殺意みたいなものにちょっと今興味がありま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작을 좀 빈곤 관련된 소재로 영화를 만들 생각인데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파트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 생각의 영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구글로 이제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아내라고 검색을 하면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뭘 주면 좋을까 이런 키워드들이 검색이 되는데 아내가 남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죽어라 죽이고 싶다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살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多分癒し系って言われることはもう多分ないのかなって思ってます。 그러니까 이제 뭐 힐링 영화는 이제 없지 않을까. 다음 영화는 미션 판타스틱 영화 될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사실 감독님 들어오고 5분 전에 돼가지고 사실 감독님이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셨고요. 영화를 사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감독님이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극중의 인물들하고 닮아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독님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なんかちょっと今まだ映画作れ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作ってまた見せに行きたいです。こんなにたくさんお客さんが来てくださ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또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러 이렇게 오고 싶습니다. 많이들 바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